그래서 재판 중에 그림을 그린 행동을 한 건 맞는 겁니까? 글쎄, 아마 그 기자들이 그걸 보고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재판 진행 상황이 본인의 형과도 사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한다든지 또 어떤 메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 아마 유난히 관찰한 기자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연필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지우고 했더라는 겁니다. 또 이제 지우는 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이제 아무래도 지우기도 하다 보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상당히 반복적으로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물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보면 메모하는 습관은 이제 예전부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또 지우개를 뭐 털어내고 닦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일단 이제 재판 자체가 좀 지루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과는 좀 상관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심리적 구조가 결국 뭐 밖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한다. 그다음에 내 내면만 어떤 추스르겠다. 이런 행동이 아닌가라고 저는 뭐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너무 궁금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변호인이 심심하셨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해왔는데 어쨌든 자신의 재판에 임하는 중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저도 거의 이런 피고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뭐 유죄 판결이 나오든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어떻게 진행이 돼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중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으로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굳이 말하면 사면이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제 사실 다른 날도 아니고요. 어제는 굉장히 시끄러운 날이었어요. 노승일 부장이 나와서 굉장히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그림을 그렸다는 건 그렇죠. 지금 이 재판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라는 정도의 완전 초연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중간에 물론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인에게 뭐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물어는 봤다고 하지만 이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메모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에 큰 관심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네요. 일국의 전직 대통령인데 재판을 받는 태도나 성실성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굉장히 법과 원칙을 강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금 재판받기 전 과정까지 보더라도 뭐 수사에도 참석을 안 하고 뭐 검찰 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나중에 뭐 이영선 행정관의 재판 증인 신문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강제구인장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또 지금은 본인의 법정에서 뭐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심심하다고 재판 중에 그림을 그리고 한다는 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강조했던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과는 좀 너무 심한 괴리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이상하게 보진 말면서 한번 접근해 볼게 이종우 실장님. 네네.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뭐 적자생존, 수첩공주 이런 말이 참 많았었는데 네네. 그냥 단순히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나 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적어라 하고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자기가 적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고 적는 습관이라는 게 메모에 대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첩도 많고 수첩에 무엇인가를 늘 적고 그리고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특징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연필이에요. 언제나 연필로 하지 볼펜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필로 깎아서 하고 또 그 연필 뒤에 지우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하고 일부에서는 그거를 보안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쓰고 나서 이렇게 이 지우는 습관은 보안 때문이라 그렇다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다. 내가 굉장히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메모를 하는데 볼펜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한다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붓 긋거나 가위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자체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지우는 습관은 깨끗하고 예쁘게 메모를 하고 싶어 해요. 수정이 가능한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글씨를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예쁘게 써요. 이쁘고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쁘고 보기 좋고 한 이 기록 자체를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런 메모,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림을 그렸던 글씨를 썼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 그 습관, 자신이 늘 자기한테 뭔가를 쓰고 생각을 쓰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낙서에 가까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재판이 지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에는 이 재판은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결국 본인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본인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었고 그 집단이 이 일을 빌미를 삼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본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량은 정해져 있다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헤게모니와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딱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재판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뭐 보통 피고인의 모습이라고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최명기 원장님의 분석대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행동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메시지 부분은 뭐 방금 앞에서도 조금 말씀들이 계셨지만은 어쨌든 이 재판의 결론은 본인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재판, 이 각본에 짜여진 재판이라는 이미지를 자기는 어떤 행태로든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이 재판에서 뭐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본인의 모습은 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무관심 같은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 그런 면이 있고 실제로 긴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긴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참여할 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로 변호인이 다 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필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종근 실장님이 분석해 준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서 뭐로 메모했던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기억 안 납니다. 연필로 메모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직사회에 가보면요. 볼펜 다 있지만은 연필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는 잘 모르지만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나 경남도청에서 근무할 때나 이 비서들이 연필을 칼같이 깎아서 다 준비를 해놓고 지우개까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래된 공직 쪽의 습관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연필을 쓰는 게 관행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 관행 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필이 자기의 필기구로 좀 더 마음에 들고 선호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관행을 재판 중에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현정 의원. 네. 메시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노승일 씨가 박 전 대통령 웃는 모습을 봤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또 메시지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호송차에 내릴 때, 그러니까 뭐 그 아마 그쪽에 이제 교도관들 향해서인지 이제 인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웃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긴장되고 할 텐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익숙해졌는 거더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이제 항상 어떤 그 의례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뭐 행사 가면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 이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 입장이 이 재판 자체는 나하고 크게 상관없어. 관심이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은 뭐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어떤 사사로운 것들하고는 뭐 조금 초연해진 듯한 그리고 뭐 사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따지고 보지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도 잡혔지만 저 미소,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레이저를 쐈습니다. 바로 이 인물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예.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된 것이 10월 달부터입니다. 그 10월도 예. 이제 그 최서원, 뭐 최순실의 이제 부명인데 예. 개명을 했기 때문에 최서원이 이제 뭐 그 최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어제 재판에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이경재 변호사를 향해서 레이저 눈빛을 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균열이 좀 보인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장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반대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이라는 그 이름을 쓰니까 그 신문 중에 좀 죄송한데 최순실이라 최소원으로 정정해 달라. 유영하 변호사가 쌩 하면서 그냥 이제 진행을 했고 또 한 순간에는 이제 반대 신문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이제 노승일 부장을 신문한 다음에 이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해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반대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우리는 저번에 많이 물어봐서 조금만 물어보면 되니까 우리 거 좀 먼저 하겠다라고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딱 레이저 눈빛을 이경재 순서 변호사에 보낸 때문에 거예요. 옥신각신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완벽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해관계가 상반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최순실이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아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최순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양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같이만 갈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단 좀 잠깐이지만 신경전도 좀 나왔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생각지도 못하게 뭐 앞에 있던 노승일 부장이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에게 레이저 눈빛을 쐈다라는 거 이거는 앞으로의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신호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417호 법정에서 무슨 일이,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얘기해봤고 이 두 사람 그리고 뭐 요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네. 아니 뭐 알겠습니다. 둘이 기싸움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통상적으로 뭐 전 국민이 다 최순실로 알고 있는데 네. 최순실 아닌 최서원으로 굳이 호칭을 이경재 변호사가 중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법정에서는 최순실이 아니라 최서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명을 해서 최서원이니까요. 근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법정에서 자꾸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의뢰인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순실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미지상. 이런 것 때문에 좀 언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어쨌건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쪽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키워주다 보니 순실 말고 최서원입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게 아닌가. 그건 그냥 최순실이라는 지금 이름이 어찌 보면 국정농단의 가장 핫한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키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노려보기까지 한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뭐 1일 재판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는 끌려나왔다 뭐 이런 취지의 말도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의 재판에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최순실 씨가 자신이 어떤 그 뭐 박 전 대통령 이렇게 나와서 참 죄송스럽고 잘못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뭐 반성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재판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안을 따질 때는 결국은 이 삼성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지금 어떤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긴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최순실 선에서 이걸 내가 이제 주도 제고를 해서 이건 박 전 대통령 모르는 일이다. 내가 삼성에다 이야기를 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최순실이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어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왜 자꾸 박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냐. 그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을 이제 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렇죠. 미안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한테 레이저 눈빛 쏜 것도 보면 정말 좀 이 분노가 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데 자꾸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하는데 이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막고 그다음에 혐의 가지고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좀 상당히 좀 그런 애 짜증이 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백 변호사님, 어제 최순실 씨가 독방에서 다쳐서 꼬리뼈 통증 때문에 안 나온 게 뭐 노승일 씨 좀 의식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을 더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안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물론 최순실 씨가 진짜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우연찮게 넘어져서 출석을 못할 정도로 다쳐서 못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제 의식적으로 안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노승일 부장이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박 전 대통령과 뭐 친한 언니 사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최순실의 입으로 노승일 부장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술술술 나오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옆에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재판이 최순실은 계속 박 전 대통령 존경심 표하고 박 전 대통령 죄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본인도 죄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노승일 뭐 지금 부장의 증언에서도 보면 약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균열을 갈 만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박 전 대통령 앞에서 노승일 부장이 진술하는 걸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본인의 반대 신문 것까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피고인이 안 나오면
검사가 질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질문해야 되는데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되면 기일을 또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본인이 그냥 직접 하고 이걸 동의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한 것도 최순실 씨가 어제 그 부담스러워서 이 부분도 그냥 포기하고 안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 피고인석에 있는 인물들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유영아, 이경재 뭐 서로 기싸움을 하던 두 이 변호사가 이 사람에게는 협동 작전을 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다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달은 잘. 소란스러웠던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한번 예, 그게 뭐 최순실 씨가 워낙에 사람을 그렇게 잘 매도했기 때문에 엄중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장난들을 하면은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고성을 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어제 재판에서 네네. 굉장히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넬에서 준비한 것처럼 유영아 변호사가 노승일 증인에게 말 조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인이 이제 그 증인한테 말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재판정에서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유영아 변호사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노승일 그 부장한테 당신이 독일에 가서 그렇게 홀대를 받고 그랬다면 여기 돌아와서 왜 K스포츠전에 왜 또 들어가느냐 스스로. 이건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떤 의도냐. 이건 스스로 그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 이쪽 그 최순실 씨 쪽 변호인도 계속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노승일 씨의 증언은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독일에서 이 그만두게 된 어떤 요인도 사실은 최순실 씨한테 있지 않고 노승일 씨 본인한테 있다. 이런 식의 사실들을 증언케 하고 입증케 해서 노승일 부장을 흔들게 하는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흔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었는데 역시 어저께도 사실은 노승일 부장이 그 질문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K스포츠전에 또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건 의도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당신이 들어봐라. 내가 정말 그렇지 않으면 굶게 생겼는데 내가 정말로 그 일 때문에 일이 필요해서 들어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를 왜곡해서 질문하지 마라라는 말 끝에 나온 것이 이제 저쪽 그 유영아 변호사가 말 조심하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말 조심해라 고성도 나오고 참 대단했네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질문과 뭐 여러 가지 상을 보면 영어 못하지 않냐, 독일어 못하지 않냐, 노승일 씨의 역량, 능력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듯한 작전인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승일 씨가 역량 부족으로 또 능력 부족으로 해서 결국 이제 일에서 배제가 됐는데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최순실과 관계 때문에 이제 일이 틀어진 양 이렇게 이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이제 타당성 여부를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특히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비덱스포츠의 어떤 재무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폭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변호인들 질문하는 것은 결국 노승일 씨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생활 문제, 그다음에 능력 문제, 언어 문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는 것인데 다른 이유로 쫓겨나는 것처럼 해서 지금 계속 어떤 뭐 복수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즉 개인적 감정으로 최순실에 대한 악의적인 어떤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호인들이 집요하게 지금 그런 것들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백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 게 이경재 변호사랑은 이런 얘기 때문에 설전이 오갔는데 뭐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사생활 때문에 좀 고성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순실에게 부인과 헤어지고 새 여자와 결혼해서 살 거니까 그 여자에게 비자를 받아달라고 뭐 부탁한 적 있나? 뭐 그런 적 없다. 사생활 매도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흥분했다고 하는데 지금 앞에 있었던 쭉 여러 가지의 질문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아 변호사의 질문이나 이경재 변호사의 질문은 이거 본질하고 상관없죠. 딱 보시기에도.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노승일 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덱스포츠에서 재무 담당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삼성과의 돈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뭘 호소하고 싶은 거냐면 노승일이라는 사람은 최순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기획해서 폭로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만한 사실관계를 이만큼 부풀려서 허위의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최순실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고영태 씨를 접근하는 방법과 똑같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언가 폭로를 하는 거라면
사실만 폭로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허위 사실까지 같이 폭로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승일 지금 부장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노승일 부장의 진술들이 사실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증인들 중에 가장 좀 의미 있고 중요한 진술을 하는 그런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이 증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노승일 부장의 진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정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생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판부나 국민들이 이 사람의 정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 전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일종의 진술들과 뭐 질문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때 다르죠.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의 진술을 들어보고 나머지 객관적인 뭐 정황 상황들을 다 살펴본 뒤에 노승일 부장이 좀 과장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노승일 부장의 진술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변호인들의 질문이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데 노승일 부장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이 일치한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의 이런 공격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공격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나머지 가치 있는 또 간접 증거들이 있느냐,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뭐 설전, 고성, 뭐 욕설만 안 나왔지 재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 셈인데 이거 끝나고 노승일 씨가 본인 SNS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종우 실장. 네네. 뭐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 본인은 자살을 택하겠다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최순실 씨 변호인 측과 또 이경재 변호사 측의 의도가 사실은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의도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어찌됐든 노승일 부장이, 노승일 씨가 흥분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어떤 적절하지 못한 어떤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사적인 부분까지 드러나게 된다거나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거 떨어뜨리는 게 재판부에만 호소한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도 좀 일부 국민의 지지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런 표현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거든요. 뭐 그런 어떤 극단적 행동을 암시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들이 그런데 사실 그 이날 뭐 욕설만 안 나왔다고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욕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노승일 씨가 그 재판부가 잠깐 휴정하고 증인이 좀 쉬었다 들어와라 했을 때 이 방청객에서 굉장히 큰 어떤 욕설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집에 가서 아마 밤늦게 12시 가까운 시각에 저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승일 씨가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일단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달성된 게 아닌가. 노승일 씨가 아주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SNS를 올린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첩도 많고 수첩에 무엇인가를 늘 적고 그리고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특징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연필이에요. 언제나 연필로 하지 볼펜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필로 깎아서 하고 또 그 연필 뒤에 지우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하고 일부에서는 그거를 보안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쓰고 나서 이렇게 이 지우는 습관은 보안 때문이라 그렇다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다. 내가 굉장히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메모를 하는데 볼펜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한다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붓 긋거나 가위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자체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지우는 습관은 깨끗하고 예쁘게 그 메모를 하고 싶어 해요. 수정이 가능한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글씨를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예쁘게 써요. 이쁘고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쁘고 보기 좋고 한 이 기록 자체를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런 메모,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림을 그렸던 글씨를 썼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 그 습관, 자신이 늘 자기한테 뭔가를 쓰고 생각을 쓰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낙서에 가까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재판이 지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에는 이 재판은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결국 본인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본인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었고 그 집단이 이 일을 빌미로 삼았다고. 관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연필을 쓰는 게 관행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관행 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필이 자기의 이제 필기구로 좀 더 마음에 들고 선호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관행을 재판 중에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현정 의원. 네. 메시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노승일 씨가 박 전 대통령 웃는 모습을 봤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또 메시지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호송차에 내릴 때, 그러니까 뭐 그 아마 그쪽에 이제 교도관들 향해서인지 이제 인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웃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긴장되고 할 텐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익숙해졌는 거더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이제 항상 어떤 그 의례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뭐 행사 가면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 이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 입장이 이 재판 자체는 나하고 크게 상관없어. 관심이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은 뭐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어떤 사사로운 것들하고는 뭐 조금 초연해진 듯한 그리고 뭐 사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따지게 보지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도 잡혔지만 저 미소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레이저를 쐈습니다. 바로 이 인물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된 것이 10월 달부터입니다. 그 10월도 이제 그 최성원, 뭐 최순실의 이제 부명인데 개명을 했기 때문에 최성원이 저희 뭐 그 최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요. 어제는 굉장히 시끄러운 날이었어요. 노승일 부장이 나와서 굉장히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그림을 그렸다는 건 그렇죠. 지금 이 재판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라는 정도의 완전 초연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중간에 물론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인에게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물어는 봤다고 하지만 이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메모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에 큰 관심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네요. 일국의 전직 대통령인데 재판을 받는 태도나 성실성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굉장히 법과 원칙을 강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금 재판 받기 전 과정까지 보더라도 뭐 수사에도 참석을 안 하고 검찰 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나중에 이영선 행정관의 재판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강제구인장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또 지금은 본인의 법정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심심하다고 재판 중에 그림을 그리고 한다라는 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강조했던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과는 좀 너무 심한 괴리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이상하게 보진 말면서 한번 접근해 볼게 이종우 실장님. 네네.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적자생존, 수첩공주 이런 말이 참 많았었는데 네네. 그냥 단순히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나 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적어라 하고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자기가 적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고 적는 습관이라는 게 메모에 대한 습관이 있었어요. 생각하는 거고요. 본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량은 정해져 있다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헤게모니와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딱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재판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뭐 보통 피고인의 모습이라고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최명기 원장님의 분석대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행동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메시지 부분은 뭐 방금 앞에서도 조금 말씀들이 계셨지만은 어쨌든 이 재판의 결론은 본인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재판, 이 각본에 짜여진 재판이라는 이미지를 자기는
어떤 행태로든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 그럼 이 재판에서 뭐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본인의 모습은 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무관심 같은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 그런 면이 있고 실제로 긴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긴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참여할 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로 변호인이 다 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필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종근 실장님이 분석해 준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서 뭐로 메모했던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기억 안 납니다. 연필로 메모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직사회에 가보면요. 볼펜 다 있지만은 연필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는 잘 모르지만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나 경남도청에서 근무할 때나 이 비서들이 연필을 칼같이 깎아서 다 준비를 해놓고 지우개까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래된 공직 쪽의 그래서 재판 중에 그림을 그린 행동을 한 건 맞는 겁니까? 글쎄 아마 그 기자들이 그걸 보고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재판 진행 상황이 본인의 형과도 사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한다든지 또 어떤 메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 아마 유난히 관찰한 기자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연필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지우고 했더라는 겁니다. 또 이제 지우는 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이제 아무래도 지우기도 하다 보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상당히 반복적으로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물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보면 메모하는 습관은 이제 예전부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또 지우개를 뭐 털어내고 닦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일단 이제 재판 자체가 좀 지루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과는 좀 상관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심리적 구조가 결국 뭐 밖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한다. 그다음에 내면만 어떤 추스르겠다. 이런 행동이 아닌가라고 저는 뭐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너무 궁금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변호인이 심심하셨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해왔는데 어쨌든 자신의 재판에 임하는 중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저도 거의 이런 피고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뭐 유죄 판결이 나오든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어떻게 진행이 돼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중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으로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굳이 말하면 사면이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제 사실